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네, 멤버 소개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런 스타일로 소개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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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데이터홀릭과 함께할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뭐 주제를 주시면 좋고 주제를 주시지 않더라도 오셔서 같이 저희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 연락을 주셔야 되죠, 김 팀장님? 네, 지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data홀릭4@gmail.com입니다. 네, 놀러 오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댓글 소개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그 호준 0095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간중간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파요. 한 분이 말씀하실 땐 집중해서 듣느라 소리를 키웠다가 갑자기 다 같이 웃을 땐 귀가 아파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긴 했습니다. 그 같이 웃는 목소리의 대부분이 저일 거라서 제가 특별하게 신경 써서 편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웃음을 조절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안을 주제로 두 분을 모시고 은효님과 초아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정책 보안, 기술 보안도 포함하시나요? 정책 보안이 위주이시긴 하죠. 저는 정책 보안이 거의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책 보안 위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은효님과 기술 보안 경력을 가지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계시는 초아님을 모시고 보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김 팀장이 관련해서 질문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떠넘기지 마. 제가 두 분을 초대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내용을 김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걸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2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곁에서 볼 수 있었던 보안 문제들, 그 다음에 겪는 일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보안 키워드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 볼 텐데요. 김 팀장님, 첫 질문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사실 이제 모시려고 했던 것도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일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보안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가는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이런 설비가 되어 있는 시스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든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내가 무슨 모델을 만들던 일단 보안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이게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승인이 나지 않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가 좀 효율화되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조직들이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아니 당장 내 로컬에다가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하면 딱 편한데 그러니까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막히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회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 분석 툴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설치할 때부터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되는데 난관이지, 난관. 네, 그거부터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툴은 설치는 했는데 예를 들면 R이나 파이썬 같은 거는 설치를 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면 분석을 구체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면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깔아야 되는데, 그럼 또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 명령어를 실행하는 순간 또 여러 가지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파일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거기서 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보안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승인이 안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애초에 라이브러리가 안 깔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왜 이래야만 하는가? 왜 설치도 못하게 하는가? 이거는 불법 프로그램도 아니고 성토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뭐 내가 토렌트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식 사이트에서 받는 건데 네. 네, 그게 일단 궁금해요. 이게 왜 막히는 건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되는 기업이 있고 블랙리스트로 관리되는 기업이 있는데 약간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다루고 특히 금융 쪽에 있는 기업일수록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두 어떤 개가- 차이예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화이트리스트는 말 그대로 정말 내가 딱 집어서 이것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사이트 그리고 뭐 네이버, 뭐 구글 이 세 가지 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하게 해놓고 나머지를 올 디나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것만 되고 요거 외에는 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관리가 되는 애만 리스트 해놓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네요. 내가 네. 아는 데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아마 그렇게 화이트리스트 되는 기업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사이트에 그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보안적으로 위험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고 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접속 목록에 없는 곳이니까 일단은 막게 되는 거군요. 네. 목록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받을 거니까는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안팀에서는? 그러면 아마 상급자 분이 승인을 해주실 거고 그러면 이제 보안팀 쪽으로 와서 그 방화벽 정책에서 아마 담당자가 속해 있는 부서에 있는 정책에 그 사이트를 추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사이트를 추가할지 말지는 뭘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건 상급자가 승인을 했느냐가 될 수도 있고 이 사이트가 저희가 그 방화벽에는 갖고 있는 그 블랙리스트 되는 여기서 뭐 악성 코드가 유포됐다든지 하는 사이트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한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위험 사이트들.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요청한 게 그 안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 없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그렇게 돼서 상급자 마음이네요. 그 리스트 자체도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조직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아마 경험하셨잖아요. 뭔가 패키지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고 뭐 라이브러리 사이트가 있고 그런 사이트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좋죠. 한 번에 신청하면은 한 번에 되니까. 사이트 리스트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보안에다가 신청해야 될 URL 리스트를 한꺼번에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게 되게 큰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번만 승인하면 그 뒷사람들은 또 승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회사의 정책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다를 수 있어요? 네. 매번 다시 승인해야 될 수도 있고 네. 한 번 풀리면 계속 될 수도 있고 아니, 특히 이제 오. 그거를 그 사람에게만 승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람에 한정해서 네, 그리고 어떤 목적 때문에 연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목적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면 닫아야 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으로 정해놓고 이때 안에만 접속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이때 안에만 그 사람만 접속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빡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그게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는 사이트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가 100%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뭐 어떤 사이트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이제 그 사이에도 해킹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특정 기간 동안에만 열어놨기 때문에 뭔가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해가 된 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체감한 게 있어요. 왜 기간을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 이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들 URL들을 소개를 해놨어요. 참고 자료로. 근데 그 URL 중에 하나가 나중에 포르노 사이트로 바뀐 거예요. 아, 씨.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 기간이 종료돼 갖고 이 도메인을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포르노 업자가 사가지고 그 사이트에다가 자기 이제 컨텐츠를 게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책이잖아요. 이미 인쇄돼서 나간 거야. 기간 방법이 한정으로. 없어. 다음 새가 나올 때까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그래서 정말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한을 한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진짜 웃기네요. 근데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비틀리로 주소를 다 바꿔놔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비틀리가 내가 원하면 블럭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주소를 박으면 평생 동안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틀리라는 건 그 짧은 주소 만들어주는 단축 다른 URL. 다른 네. 사이트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주소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비틀리는 다 아실걸요. 모를 거라고 생각해. 모르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걸 제공하는 단축 URL 서비스가 있고 회사 중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제공 안 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메인의 주인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사실 주소가 바뀌지 않음이라고 보장하는 게 되게 큰일 중에 하나예요. 하위 호환이나 호환성 때문에라도.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비틀리 같은 데가 특별 유난히 그 뒤로 연결되는 주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쇼컷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변경은 불가능하다를 기본 정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갑자기 이상한 거 팔든가. 그죠. 갑자기 포르노 사이트로 바뀌든가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곳처럼 홍보를 해놓고 일정 이상 사람들이 와서 레퓨테이션 생기면 그때 광고 홍보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악용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포스트 내용 바꾸는 애들인 거죠. 아 홍보를 잘 팔리는 걸로 해놓고 예. 나중에는 물건 파는 걸로 바꾼다 이런 거. 예, 그런 거라든지 어떤 사이트 홍보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죠. 여전히 그렇죠. 아예 페이북에서도 페이지를 거래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의 유니크 정책인 거고. 그 화이트리스트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러면 이제 어떤 뭐 특정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등록하면 될 텐데 깃허브나 이런 건 어때요? 왜냐면 이제 보통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깃허브에 있는 코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깃허브 전체를 그냥 오픈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화이트리스트에? 깃허브에 깃허브의 한 레포지터리에 있는 코드를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거죠. 네네.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깃허브 레포지터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레포지터리마다 다 코드를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보안팀에서는? 코드 단까지 확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는 아니고 그 URL 레포 URL마다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깃허브 전체 오픈 이렇게는 안 하는 그렇게는 거죠. 못하고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하는 데 있는지는. 왜냐면 생각해보면 깃허브 코드에 뭐 이상한 코드 심어놓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네. 공개돼 있긴 하지만 특히 그런 걸 오픈소스 일일이 중에 체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나씩 보긴 해야겠네요. 거기에는 내용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로만 관리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리스트 중에 뭐가 문제지? 라고 추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거를 시간을 좀 단축할 방법이 있을까요? 승인을 받는 이 시간 아까 말씀해주신 URL을 좀 정리해놔서 한 번에 요청을 한다는 거 그거 말고 또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그 전 회사 다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긴 했었는데 리스트가. 리스트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쪽에서 내부적으로만 참조하는 URL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뭐 때문에 막혔는데 뭔지 몰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안팀이랑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네? 왜 안 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여기 막혔네요. 잠시만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또 패키지 설치 같은 건 또 문제가 걔가 또 다른 사이트를 또 참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걔는 또 딴 걸 또 참조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 URL이 어디를 얼마나 통해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찾는 게 일인 거죠. 음. 네. 그래갖고 그걸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한 거야. GitHub은 그럼 이걸 좀 뭐 빨리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절차인 거고 이걸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책보안님 어떠신가요?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지금 일하시는 데서도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일하실 텐데 네네.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으세요? 어때요?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화이트리스트인 부분이 있고 지금은 뭐 얼로우 리스트라고 부르겠죠. 아, 네네네. 인종차별 그것 아, 때문에. 네네. 얼라운 리스트, 얼라운 디나이 리스트, 리스트. 아, 네네. 그 얘기도 해주세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게 인종차별 때문에 얘기가 많아서 백인 흑인을 네. 얘기하는 걸로 들릴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얼로우 리스트가 열어져 있는 넥터크가 있고 그리고 디나인 리스트가 있는 넥터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디나인 거기 이제 넥터크에 개발자가 테스트할 때 그쪽에서 사용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비허용 리스트로 관리되는 개발용 구간의 네트워크에서 쉽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따로 준다는 얘기예요. 두 여기서는- 군데 있는 거지.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네, 컴퓨터가 네. 하나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여기서는 막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라는 공간이 두 군데 있는 거지. 원천적으로 그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죠. 그 옛날 분리망하고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맞아요. 그 개념인 네네네. 거예요. 근데 개발용 분리망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정확하게 막 엄청 분리 다 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망만 우선은 다 분리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아니, 접속하는 것만 관련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전에 회사 그 체크할 때 보니까 그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권한을 컴퓨터 레벨도 분리해야 됐던 것 같던데. 네. 다 그래서- 맥 주소로 다 분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디나인 리스트 네트워크망만 접근이 되고 얼로우 리스트는 접근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놔요. 그래갖고 또 뭐 특별히 뭘 해야 되냐는 컴퓨터 따로 지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사용자의 로그인 레벨에서 접근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 컴퓨터는 거기 접근할 수 있어 같은 식으로 막았던 것 같더라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조직들이 분석팀을 따로 갖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니까 큰 조직들은 특히 그렇고 이미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승인을 하고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뭔가 우회할 방법이나 뭐 대안 같은 게 있을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대안이 지금- 있는가? 기다리는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보니까 사실 데이터 분석용 네트워크망이라는 정책이 따로 있어서 따로 있다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리고 상시로 지금 필요한 거에 대해서 경험치가 쌓여서 이미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안일 네.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그쪽에 대한 정책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겪어나가는 단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네. 나 말 안 할게요. 하긴 이게 뭐 계속 반복되면 보안팀도 뭔가 묘책을 낼 생각을 하겠죠. 자기들마다 일하고 네.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대부분 뚜렷하게 막 뭐 정확한 데이터를 통계내는 게 아니고 뭐 누구시 아니면 나이대 막 이런 통계를 내잖아요. 근데 지금 법이 오늘 개정 시행이 됐고 와 진짜요? 그거 되면서 가명 정보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가명 정보. 네. 아 개인정보 들었던 것 보호법. 같다. 네, 네. 그 가명 정보가 되면 뭐 특정 뭐 내부에서 관리하는 그 무슨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암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자가 없으면 이 데이터는 원천 뭐 누구를 알 수가 없는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법이 다 개정이 돼서 뭐 뭐지 약간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뭔가 좀 변형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데이터 분석 거기 DB에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굳이 그런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분석가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니까 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와 네. 마찬가지로. 네. 근데 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 때문에 막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개인 정보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거 알아볼 수 없게 난수를 네네. 만들어가지고 비식별화 해가지고 주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좀 빨라질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용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가명 정보가 어떻게 되면은 뭐 결합을 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익명 정보는 뭐 딱히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가명 정보는 결합하는데 뭐 무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막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익명 정보랑 가명 정보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명 정보라고 하면 특정 무슨 문자를 가지고 가명 정보를 개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정보라고 보면 되는데,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박박사면 네. 박박사라는 사람을 A라고 하자. 네. 이런 유니크한 값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이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이 양은효라고 하면 네. 양 씨는 뭐 30 몇 살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어디 동까지 산다라고 나오는데 네네. 그게 가명 정보가 될 수 있고, 익명 정보는 네. A 씨가 네. 30대인데 뭐 월 매출액이 뭐 100에서 200만 원이다. 이렇게 약간 범위식으로 돼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익명 정보. 아, 특정할 수 없는 얼마나 특정할 수 없는가가 그렇죠. 기준이군요. 네. 가명은 특정할 수 있는 거네요. 가명 정보는 뭐 제가 아는 사람이면 특정을 지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명 정보도 어떻게 보면 특정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게 네. 준비되어 있는 네. 단계. 그래서 가명 정보를 뭐 개인 정보로 뭐 확인하기 위해서 뭐 특정한 문자를 따로 보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까 말씀하실 때 가명 정보도 무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어떤 가명 거예요? 정보를 만들고 네. 이제 이게 가명 정보를 각 기업마다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고 그 기업끼리 그렇죠. 공유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네네. 더 분석 데이터가 더 많이 모이고 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식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잘하면 네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명 정보이긴 한데 카드사 거 가져오고 통신사 거 가져오고 또 뭐 어디 사이트 로그인 정보 가져와서 세 개를 조합하면은 누군지 알아낼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건 거죠. 그게 될 그래서 수.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특정 기관이 이제 그걸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특정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그렇죠. 기관이 있는 거군요. 네네. 기관이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아직 그 지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게 돼야만 실제로 법은 통과됐지만 네. 수행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그걸 인증을 받아야 이걸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제공은 할 수 있는데 결합이 문제예요. 결합이. 근데 결합했다는 걸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결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 알 거야? 줬는데 결합을 몰래 하면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게 결합을 해서부터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 연쇄 발응이 일어나요. 아, 그러면- 다 엮여 있으니까 저기 여기서 하나 받은 뚫리면 그러네요. 그러면 해당 기업이 제공을 해주면서 결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겠죠. 주는 쪽에서 신고하겠네. 그렇죠. 맞네. 안 그렇게 그러면 모두의 피해가 돼버리는 거군요. 네네네. 준 사람도 책임이 있을 테니까. 그러네요. 주는 쪽에서도 조심을 주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나도 피해 볼 수 네네. 있으니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줬는데 유출됐을 때 특정돼서 사고가 발생하면 네. 준 사람 책임이네. 그럴 수 맞네. 있죠. 근데 가명 정보라는 건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슈가 없네요.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사에 있을 때 있는 이슈는 어떤 지금 제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정보가 개인 정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접근 제어가 조금 더 다른 데에 비해서 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미 왔다 갔다 하니까 취급 시스템이 돼서 그거에 대한 접근 제어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사실 저희는 챗봇 개발하는 곳이니까 머신러닝 트레이닝용 데이터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밖으로 안 빼려면 트레이닝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갖고 밖으로 빼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얘를 가공해야 되잖아. 네. 아까 말씀하신 가명 정보가 아니라 익명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게 가명 정보로 해도 되긴 하는데 아, 아마 그래요? 내부에서 활용을 하면 개인 정보로 볼 수가 있어요. 개인 정보 기준이 좀 달라요. 아, 왜냐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특정 아이디가 뭐 DB에서 쌓이는 인덱스 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네네. 인덱스 값이 외부에서는 뭐야 그냥 숫자잖아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제가 DB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지 그럼 알 수 있지. 저한테는 개인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져요. 키가 있으면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판례가 있었는데 네네. 대부분 전화 뭐 이렇게 뭐 이벤트가 당첨되면 전화번호 뒷자리는 오픈이 되던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야지 누군지 알려주니까. 근데 이 뒷자리를 예전에 경찰이 그 어떤 피해자한테 그 뒷자리를 알려줬는데 그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뒷자리를 받아서 개인을 식별해서 그 사람 찾아간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네. 중에 그 뒷자리인 그렇죠. 건 개인정보가 되네. 네. 그래서 그게 판례가 개인정보다라고 판례가 낸 적이 내 있어서 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찾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지. 이거에 또 모순이 되는 게 요즘은 마스킹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스킹이 모든 기업이 좀 달라요. 뭐 음. 전화번호 가운데만 마스킹할 때도 있고 뒷자리 네 자리를 마스킹할 때도 다 달라요.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딱히 막 이렇게 막 엄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예전에 문제가 된 게 신용카드를 여기서 긁고 또 이제 다른 음식점에 긁었는데 서로 마스킹이 달라서 두 개를 합히니까 카드 번호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나는 앞쪽 가리고 하나는 네. 뒤쪽 가리고. 그런데 그래서 약간 마스킹 코드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경향이 좀 요즘은 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마스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알아봐야 되는 사람도 못 알아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노출되는 것보다 낫다. 네 그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또 반대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마스킹이 법적으로 필수였다가 풀린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풀려서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 하라고 한 관성이 있어 계속 한다고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 맞아요? 맞아요. 마스킹이 지금 완전 필수적으로 막 한 게 아니고 네. 특정 지어서 하게 되어 있어서 네. 근데 또 이게 사고가 나면 그죠? 네 책임이다. 이게 그치. 되니까 마스킹을 다 하는 추세죠. 요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노출이 제가 쓰는 서비스에서는 이제 사용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저 사용자한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고객님 해야 되는데 그 누구누구 고객님의 마스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름이라서 네. 개인정보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 보는데 무슨 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스킹하라고 했던 정책이 전에 있었던 적도 있고 그게 또 이제 노출될 때 사용자들 쪽에서 이거 왜 마스킹 안 하냐고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이거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우선 지나갔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마스킹까지 왔네요. 개인정보 얘기는 우리 안 다루지 않았어 근데? 죄송합니다. 이 개인정보였어요? 개인정보로 넘어가는 줄 몰랐네. 아니 그 얘기도 그럼 나온 김에 그치.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게 GDPR이라는 뭐 규정 같은 게 생겨서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뭐 어떤 작업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리고 일하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쉴 때 잠깐 여쭤봤었는데 그거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그거는 보안이랑은 조금 다른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랑 개인정보랑 너가 얘기하지 말고요. 아니 질문 정리. 보안이랑 개인정보랑 다른 장르다라고 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다른 장르로 보는 게 맞긴 한데 너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에요. 나눠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현업에 할 때는 겹치는 게 엄청 많다. 네. 그럴 수밖에 개인 없죠. 정보만 다루는 팀이 따로 있어요? 보안팀 네, 외에? 보안팀이 대부분 뭐 이게 세분화가 되면 아까처럼 정책 파트랑 기술 파트 그리고 인프라 물리 파트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팀이 따로 있어요. 그 한 덩어리가 밑에 하나 더 있는 거군요. 네네 따로 이렇게 있어서 그게 따로 있는 게 법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니면은 아니에요. 원래 그게 나눠져 있는 분야인 거예요. 네. 이게 대부분 공용으로 하는 데가 있고 병행해서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큰 기업은 다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도 그래요. 저희 회사도 저는 보안 점검 받을 때 2번 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팀이 이 개인정보 관련된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거에 근거해서 보안팀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팀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개인 정보는 예를 들어 뭐 대학에서 전공이라고 하면 따로 있어요? 보안 전공이 아니고?
이게 개인정보 아마 부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에 한번 생겼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보안이랑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안도 사실 대학에서 보면은 뭐 개발 보안이 따로 있고 뭐 인프라 보안이 따로 있고 아마 다 따로 있을 거예요. 개발 보안이 아마 해킹 뭐 이런 해킹이 레벨인가? 될 수도 네네네. 있고 아니면 보안 그 백신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백신. 그렇죠. 기술 보안 관련된 네네네. 거겠네요. 그러면은 보안팀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건 또 딱히 다른- 내 일은 아니다. 근데 보안팀이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안을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 보안이랑 개인 정보랑 좀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마 근데 정부 쪽에서도 아마 이거 구분해서 할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이거 하나가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개인 아마- 정보랑 관련된 게? 다 같이 보면 아마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게 특정 기간에 그걸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그런 네네네. 걸 수도 있겠군요. 네.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도. 네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래요? 전 세계적 저희 나라가 유독 뭔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왜 그런 거죠? 개인 저희- 정보를? 개인 정보를 저희가 하긴 뭐 사이트 로그인하고 이런 거 보면 네, 우리나라가 유달리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공인인증서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죠? 뭐 결제하고 이럴 때도 네. 하긴 왜 해외 사이트 뭐 결제할 때 보면 그냥 신용카드 번호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보안업계 카르텔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마다 좀 성향이 다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한국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런 좀, 보안에 네. 있어서 예. 근데 아마 공인증서도 약간 뭔가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공인증서가 아마 없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아니 지금- 법적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의무화가 풀린 지도 좀 됐고 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은현님 보시기에 이건 문화적인 차이라는 네. 건가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보안을 어떻게 더 신경을 쓰냐 보수적으로 보냐 뭐 이런 차이 때문에 그냥 뭐 허용 범위 안에서 더 크게 보냐 더 적게 보냐 그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화장실 가기 전에 핸드폰이랑 뭐 노트랑 뭐 다 두고 그냥 가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건 범죄. 아니 막 노트북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개방적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오픈 마인드냐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데. 근데 왜 그런 사이트 접속에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강할까? 그 무슨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 거죠. 그것도 사람 시각 차이일 것 어, 어.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외국 제3자가 보면 완전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개인이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저걸 가져가면 내가 위험을 당한다. 가져가면 네. 그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향이 되게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외국은 그런 경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하는 거죠 외국은. 근데 한국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거의 안 하죠. 저 훔치다 걸리면 인생 망해 네. 이런 식의 인식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오. 그래서 코로나도 한국이 제일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아, 기본적인 보안 인식이 워낙 네, 강해서 네. 그런 일이 안 발생해서 오히려 안전해진 거다. 근데 질문이 GDPR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다른 거다. 개인 정보랑 뭐 좀 다르다. 보안은 다른 거다. 네. 어쨌든 다른 결로 본다. 아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이제 뭐 작은 조직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보안 전문가를 따로 채용해서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다 챙기지 말고 그냥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웬만한 건 보안이 다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데 워낙 알아서 잘 할 거니까 보안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거기에 보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보안 전문가가 엄청 많아서 다 관리하고 있을 텐데 왜 보안을 신경 써?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보안은 다 적용이 돼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또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보안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중소기업이 이거 보안 활동을 하기에는 약간 리소스도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리 장비를 가져오면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뭐 1부터 5까지는 다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6부터 10까지는 뭐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뭐 추후에 해도 괜찮은 그런 레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1부터 5까지는 어느 정도 보안은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래서 보안의 수준이 다 같은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아마존에 맡기면 안 되고 직접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 아마존을 보면은 아마 대표적인 거라서 아마존을 예로 들고 네. 있긴 한데 아마 서브넷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 서브넷이 뭔가요? 약간 어떻게 이거 보면 왜 웃죠? 질문에? 왜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네트워크 이야기거든요. 약간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부망에서 내부망이 뭐 대부분 네트워크 대역, 1번 대역, 2번 대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던 망분리라는 관점에서 네. 컴퓨터 회사에서 자기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걸 내부망이라고 부르는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클라우드라서 안전하다라는 거는 약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서버를 IDC 하나 세우는 거하고 클라우드에 하나 세우는 거하고 뭔가 보안적인 위험 요소는 같다고 봐요. 근데 클라우드라서 안전하다라기보다는 클라우드는 그 서버를 내가 IDC에 세우는 것보다 보안적인 아키텍처 레이어를 쌓는 거에 굉장히 쉽다. 클라우드는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내가 그런 알아야 돼요.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DB는 퍼블릭이 높으니 안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아키텍처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구축을 해야지 안전한 거지. 뭐 클라우드를 쓰면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또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운영하더라도 그 안에 보안 설계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네, 거죠. 그거 안 하면 안전한 건 아니다. 그렇죠, 설계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클라우드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죠. 클라우드 때문에 기술 보안 쪽이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된다. 기술 보안이 굉장히 쉬워졌죠. 왜냐면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장비 자체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설치부터 운영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 리소스도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사스 형태로 많이 공급하기도 하고 그 클릭 몇 번이면 다 이네이블 되고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근데 그런 지식은 다 있어야 돼요. 똑같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IDC 할 때랑 지금 클라우드 할 때랑. 필요한 지식은 같은데 드는 시간과 비용만 줄어든 거다라고 그쵸.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결국에 클라우드 운영하더라도 그 안에 보안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군요. 네, 필요해요. 근데 다들 잘 약간 모르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발생해요. 그냥 AWS 켜서 일반 기존 VPC로 서버를 열었어요. 근데 다 퍼블릭 오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DB도 퍼블릭 오픈, 서버도 퍼블릭 오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걸 다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옮기고 뭐 이런 절차를 나중에 거치게 되겠죠. 퍼블릭 오픈이라는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접속할 수 있게. 퍼블릭 오픈. 좋아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 인지할 수 아니에요? 있으면 네. 네. 인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군요. 지식이 없으면. 네, 그러기 되게 쉽겠죠. 그냥 거기에 아마존에 계정 팠다고 그게 다 되는 거가 아닌데 네.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군요.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그 엘라시스 서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검색 엔진 오픈 소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포트를 체크해서 열렸는지 본 다음에 거기 있는 걸 다 가짜로 바꾸는 해킹을 하는 사례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이 한 번 당한 적이 있어갖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어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정보가 탈취당하고 없어지고 하는 거다 같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라이서치
라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빗 공간,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인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서버를 런칭하고 뭔가 서비스를 구축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 되게 쉽게 만들어 놓고 개발용으로 까먹고 잘 안 쓰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오픈된 채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요소로 남아 있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신경을 오히려 덜 써서 네. 안 챙기니까. 보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노출이나 침해당할 요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하나가 침투되면 어차피 다 퍼지기 때문에 뭐 10개 중에 9개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가 그렇게 남아 있으면은 위험하죠. 클라우드는 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러네요. 저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 이거 관련돼서 최근 사례가 있었던 게 진짜요? MS랑 어도비랑 그쪽 부분에 개발 서버가 오픈돼 있는데 거기 있는 개발하고 지금 현재 개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소스가 다 오픈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MS나 어도비나 되는 회사도 그렇게 됐다고? 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일부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개발 서버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막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아니 뭐 할 때 보안팀 없으면 안 되겠다. 섬뜩한 일이네. 네. 보안팀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 보안팀의 보호하에 일을 해야겠네. 관리하에. 그렇지 않아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적으로 이제 분석가라면 생각하기 쉬운 게 빨리 그냥 접근해서 자기 로컬 컴퓨터에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분석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예시대로라면 자기의 개인 노트북이라는 건 사실 침해당하기 좋은 타겟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출이 굉장히 수월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소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이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군데에 노출되는 게 되게 큰 일이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는 개인정보나 이런 중요 데이터 다룰 그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접하게 되죠. 네, 그걸 분석하라고 앉혀놓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이터 팀한테는 뭔가 더 약간 더 뭐랄까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한 걸 다루니까 네네. 더 접근 신경 쓰게 자체가- 봐야 되겠네요. 하긴 분석팀에서 누가 맘먹으면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놓고 유출하기 쉽죠. 데이터 접근 권한이 굉장히 높은 팀에 속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뭐 컨설팅 할 때마다 보안 서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명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갖 파일들 다 보내주는데 서명만 하면 이게 되나? 그걸 파일로 보내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파일을 주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저한테 뭐 접속 권한을 줄 리는 없고. 접속 권한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아닌가? 어때요? 그러니까 외부인한테 접속 권한을 줄 수 있는 루트가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컨설팅을 하면 이제 외부 업체에서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파일을 일부 추출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가 훨씬 많죠. 왜냐면 제가 파견에서 하면 비용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보안 서약서 쓰는 거죠. 저는 이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제가 쓰진 않죠. 저는 사인만 하는 거죠. 써있네 에, 서명. 그리고 뭐 대회비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제가 알아서 조심하는 건데 되게 위험한 게 어쨌든 외부 PC인 제 거에 그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건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 개인 PC는 뭐 누가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뭐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아무런 이거 보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건데 여기서 작업을 하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아니 그래서 회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면 거의 거의 퇴사 수준의 징계를 먹거나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다 이제 저도 뭐 개인 클라우드 위에서 일을 하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다 지울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거는. 근데 뭐 그것도 누가 작정하고 접속 끊은 상태에서 뭐 하드에 있는 거 꺼내면 그만인 거니까. 어쨌든 위험한 거죠. 김 팀장 컴퓨터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죠. 남겨놓지 않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지운 것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렌식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게 막 제 인사 기록이니 막 이런 거 있다면 위험한 거잖아요. 아 단어 나온 김에 포렌식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르가 아니면 넘어가시고. 포렌식은 좀 어려운 분야라서 그것만 특별히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문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디지털 포렌식 대부분 경찰 쪽에서 하시는데 지금은 왜냐면 포렌식이 좀 강하게 된 게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자료를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약간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라서. 우선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 다시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면. 디지털 포렌식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일을 삭제했는데 나는 그런 파일을 관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컴퓨터에 이제 해당 그 파일을 지운 기록 같은 걸 다 검출해서 찾아보는 거구나. 일부를 복구시켜서 보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한글 파일을 어떤 사람이 2000 초반대 한글 파일에서 어떤 논문 같은 걸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 논문을 뭐 복구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원래 원작자가 이건 내 논문이라고 했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파일은 없고. 네, 그 파일을 원천적으로 타고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논문 발표한 사람은 내가 새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과거를 타고 가니까 예전 한글 파일에서 만든 기록이 있어서 법적으로 논문이 취소된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포렌식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기록들 말고 네. 과거 기록들 같은 건 복구하거나 추적하거나 네. 이 컴퓨터 관련된 지식을 동원해서 전문적으로 그 그렇죠. 증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네네. 그때 캐낼 수 있는 방식들을 포렌식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분야일 수밖에 없는 게 엄청 대단한 능력의 해커 이쯤 되지 그 전문적으로 이쪽을 공부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네. 그래요? 전 많이 해봤네요.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변에 막 USB 먹통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명한 프로그램 몇 개 있어요. 뭐 그 정도는 뭐 하드 복구. 네, 포렌식의 하드 복구는 한 분야겠죠? 아주 얕은 레벨이겠죠. 네, 하드 복구도 따로 있죠. 그거를 포렌식이라 부르는 건 맞는 거죠? 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부르는 맞구나.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보안 분야의 미래가 되게 밝다. 이쪽 전공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정이 급 어두워졌네. 그러면... 특히 이제 그 학부 전공하는 분들 중에 교수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앞으로는 보안이 뭐 되게 중요해질 거다. 데이터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면 미래가 창창할 거다 이런 얘기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는 이 분야가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어떤 분야가 뭐 또 뜨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뭔가 클로징 인사를 지금 해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보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걸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건지에 대한 계속 키워드를 달고 가기 때문에 보안이 계속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보안은 뭐 물리가 됐든 뭐 기술이 개발이 됐든 뭐 문서 개발이 됐든 뭐 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안은 이렇게 뭐 안전하게 보관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한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그러니까 될 수 IT의 있죠. 사용이 커짐에 따라 보안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니 더욱더 중요하다. 그 이제 막 디지털 기기로 막 생체 정보도 저장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컴퓨터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네. 그럼 그걸 누가 관리를 할 건지 그 분야가 이제 보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보안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럼 많이 돈을 벌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나중 되면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막 인공지능이 많아져서 뭐 일자리 잃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보안은 그 기기를 보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럼 보안은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돈은 많이 버냐고요. 이 대답은 안 하시는데 분야가 커진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의 직업으로서 이거 노코멘트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분야가 성장하는 것과 개인이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그게 성장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좋아지냐 이런 것도 다른 문제일 테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김 팀장의 궁금증을 해소한 것 같은데 맞나요? 김 팀장님 네, 저는 들으시면서 소감 한마디.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봐서 제가 만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큰 꼭지 몇 개를 오히려 저희가 드러내자고 미리 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 내에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아 맞네 IT가 커지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 그리고 뭐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쏙쏙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제 두 번째 소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시면 어떠셨어요? 뭔가 저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뭔가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눈 것 같고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돈도 온라인에서 거래하게 될 거고 본인의 신분증도 온라인에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뭔가 보안 일하는 사람들 대우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 맞아 진짜 아까 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쉬워진 만큼 보안 지식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서 확인을 받거나 그런 보호 내에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한다면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접근하기 쉬워져서 더 위험해졌다라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안 일이라고 하는 게 막 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치. 한다고 막 서비스가 뭐 좋아지는 걸 사용자가 느끼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왜 중요한지 잘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운유님은 그러면 한번 저는 아직도 얼어 계세요? 끝나가는데? 이제 풀리시는 거 아니야? 저도 뭐 보안 일을 사실 좀 인지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주변에서 좋지는 않은 상태라서 보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있는데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런 인지도 때문에 그 업계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네. 이런 불편한 느낌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좀 약간 인식이 좀 다른 게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그 보안 관리했던 담당자가 다 뒤집어씌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책임지고 나가요. 네. 헐. 네가 잘못한 거지 네, 이거구나.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아마 좀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뭔가 잘못이 일어나서 오픈이 되더라도 이거는 이 담당자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회사가 뭐 책임지는 뭐 그런 걸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식은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약간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어깨가 꽉. 엄청난 부담감이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우가 좋지 않으면서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식이 있긴 한데 네. 근데 보안이 막 그렇게 엄청 무겁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냥 간단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좀 주변에서 인식이 안 좋아서 시작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해도 뭐 그렇게 엄청 무겁고 그런 분위기는 딱히 또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궁금한 게 이 보안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만한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요? 당장 공부 이렇게 석사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가볍게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곳? 가볍게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구글 서치를 통해서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보안이라고 쳐도 여러 구간이 나오는데 근데 정해야 될 건 내가 관심 가지고 하는 분야가 뭐 다른 개발이 됐든 기술 뭐 컨설팅이 됐든 뭐 이런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분야를 하나를 정하고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도메인 내에 연관 있는 네. 보안에 대해서 아는 게 좋을 거다. 네. 그냥 무작정 보안을 하겠다. 보안이 뭐지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혼동되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좀 더 기계를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약간 엔지니어 보안 쪽으로 가서 여기에는 어떤 분야가 있지라고 먼저 찾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마지막에도 좋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벌써 저희가
2화도 끝낼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팀장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